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이 빚에 시달리고 있는 취약계층 또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 도약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새로 생겼죠. 이게 뭔지, 왜 필요한지,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우려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세은 교수 오늘 직접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연체된 일정 금액 이하의 사람들 빚을 탕감해 주는 그거죠? 예.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도 있습니다. 그냥 장기 되면 누구나 다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그건 아니고요. 지난 한 7년간 2020년에 저희 코로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벌써 7년 넘게 6년 7년 넘게 한국 경제가 무척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 이렇게 돈을 소액으로 빌려서 이제 뭐 자영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 전에 그때 빌렸던 돈들을 아직까지도 갚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때 빌렸던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걸 또 안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달만 지나도 채권 수심 들어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못 갚는 문제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국가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러려면 이제 국가가 돈을 마련해서 이분들의 이 빚을 좀 탕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새 도약 기금이라고 하는 이 기금이고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문제를 풀자라는 게 이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아주 세계적으로 높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는 국가 부채는 좀 작은 편이고요. 가계 부채가 많은 편이어서 지난 코로나 위기 때도 다른 나라는 좀 국가가 돈을 더 많이 썼는데 우리는 개인이 좀 빚을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나중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갚아라. 약간 민간의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걸 좀 용인하는 그런 거여서 지금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좀 빚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많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랑 연결되는 거죠? 예. 현재 그 빚이 많은 분들이 그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우리나라의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로 또 그 영세 자영업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문제가 함께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세 자영업이 전체 한 20% 25%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OECD 평균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 자영업 부분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규모가 소액 장기 연체자 문제가 상당히 커져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약간 시한폭탄 같은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금융기관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이 부실 채권을 털어버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부실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재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나빠지기 때문에 향후에 금융이라고 하는 게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나빠질 때의 어떤 대응 능력이 있으려면은 재무가 좀 건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실 채권들이 계속 그 대차대조표에 남아 있으면서 금융기관들의 정상적인 그 금융 활동을 영업 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이거를 큰 이제 장애물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국가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 장기 연체자 분들한테도 좋은 것이고 이 금융기관한테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이 113만 명이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 지고 있는 빚이 한 16조가 넘거든요. 16조. 예. 이 16조의 빚이 근데 뭐 7년 이상 못 받았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한참 떨어져 있어요. 한 8천억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한 8천억 정도 받으면 이거를 다 우리는 다 그냥 없애주겠다라는 어차피 입장이어서. 못 받을 거니까 예. 그 8천억만이라도 받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8천억을 국가가 한 반 정도 그다음에 또 혜택을 보는 그 금융회사나 은행권들이 또 반 정도를 내서 그 돈을 마련해서 그걸 풀어주자. 그게 바로 이제 이 제도의 아이디어인 거죠. 네. 그러면 금융기관은 장부상 부채로 잡혀있던 걸 다
지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예. 건전성이 높아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죠. 예. 그 사실 이런 연체자, 장기 연체자가 되면은 이분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죠. 예,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 달 뭐 2달 이렇게만 돼도 막 이렇게 신용 점수가 나빠지면서 이 고리대로 빌려야 하고 이제 근데 이분들이 숫자가 작지 않고 113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 한국 경제의 큰 부분이 지금 어떤 큰 장애물에 의해서 경제 활동을 못 한다. 그리고 이제 이거랑 연결돼서 금융기관들도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한국 경제 전체에 마이너스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내버려둬서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국가가 개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고 이 문제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안 되니까 더 경제활동이 안 되고 이게 점점점 커지고 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해결을 해주면 이분들이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거다. 네. 예, 그런 장점이 그 있습니다. 빚을 계속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는 씀씀이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내수 기반도 약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뭐 소비력이 폭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부중이라도 그죠? 이분들이 또 새로운 창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문제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해주면 경제 성장률도 올라간다. 뭐 이런 그 연구들이 있습니까? 예. 그 기존에 다른 나라들도 이런 제도들이 있었고 우리도 주기적으로 그 과거에 큰 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IMF 위기나 2004년에 신용 카드 대란 문제도 있었고 2008년 국제금융 위기에 또 있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비슷한 제도들이 실시가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꼭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하고 나면은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은 분들이 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가 돼서 이 생계 활동이나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 성장률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그 수치로 뭐 얼마냐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선행 연구들의 결과입니다. 네, 아까 그 해외에서도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다는데 해외 비슷한 제도들은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그 정책적 성과도 좀 정리해 주시면. 예. 사실은 다른 나라는 이게 우리나라 이 제도 자체가 우리가 특별하게 영세 자영업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영세 자영업 부분이 크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난번에 있었던 그때에는 스페인, 뭐 아일랜드, 유럽의 많은 나라들, 미국에서 대규모로 장기 연체자 상환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융이 발전하면서 개인이 지는 빚도 많거든요. 학자금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유럽보다도 더 활발하게 이런 제도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제도들이 있으면 항상 선행 연구나 효과를 검증하는데 사실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그것 때문에 경제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장애물을 제거해주면 그분들이 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행 연구들을 보면은 다들 긍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도입을 해온 거죠. 네, 이런 걸 배드뱅크라고 부른다면서요? 예, 배드뱅크를 그냥 말 그대로 들으면은 나쁜 은행. 네, 그러게요. 예, 그게 아니라 배드가 이제 부실 채권을 상징한다라고 봐야 돼서 부실한 채권을 인수해서 해결해 주는 은행이라는 뜻으로 배드뱅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도약 기금 같이 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연체한 그 대출인 거죠. 그 대출을 국가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인수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 배드뱅크에 모아놓고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거죠. 네. 그런데 외국의 사례와 한국형 배드뱅크 모델이 좀 달라요? 한국형 배드뱅크 모델의 특징은 뭡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새 도약 기금이 좀 다르거든요. 과거에도 비슷한 장기 연체차 대출
조정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과거에는 개인이 이렇게 신청을 해야지 그것을 해소해 줬는데요. 개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예. 이번에는 국가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일괄적으로 해소해 주는 기준을 정해서 한꺼번에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해소를 해주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청에 따라서 해주게 되면 정보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간의 차이라던가. 그렇죠. 이번에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정말 편리하게 이걸 일괄적으로 해소해 주겠다는 거여서 일은 국가가 좀 많이 하게 되면서 혜택은 그 장기 연체자분들 그분들에게 이제 잘 전달이 되는 거죠. 네. 또 우리는 그 각종 정보가 전부 다 디지털로 다 돼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도 차이가 있는데요. 여전히 다른 나라도 뭐 신청주의고 그럴 것이고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융 인프라, 금융 정보망 이런 것들이 아주 발전해서 국가가 테크니컬하게는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점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이 있어서 국가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더라도 이걸 실시하려면 그분들이 자산이 있는지 소득이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장기 연체자이고 소액 대출자인데요. 그분들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분들에게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이 현상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이죠.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개인정보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좀 풀어줘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줘야지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그렇죠. 때문에 풀어주기만 하면은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인프라나 이런 것들로는 충분히 이 제도를 잘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뒤따르는 또 첫 번째 논란이 도덕적 해이 논란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제 그런 걸 또 보고 계속 빚 안 갚고 버티면 어차피 탕감해 줄 텐데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이게 도덕적 해이 논란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분들이 아마 이런 장기 연체를 안 해보셔가지고 이게 그렇게 쉽게 버티면 안 갚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만 이자가 연체돼도 월급 압류하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재산 압류 뭐 이런 거 들어오고 그리고 신용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고금리로 대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버티고서 이것을 탕감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런 문제보다 한국 사회에서 도덕적인 해이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고액 체납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도덕적 해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할 수는 전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더욱 더 정확하게 소득이나 자산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혹시 있더라도 그렇게 해소하는 것이 맞지 도덕적인 해이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113만 명을 계속해서 이 어려움에 빠뜨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다들 어려워서 못 갚은 거다라고 하시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뭐 그냥 갚지 말고 다른 거에다 써야 되겠다 하고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라도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갚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갚아온 사람들은 손해 아닌가요?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도 이렇게 봐야 돼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건강보험을 들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암에 걸렸다. 그럼 이제 국가가 요새는 그 수술비를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근데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뭐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카테고리여서 어떤 분들이 만약에 소액을 빌렸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을 해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각 계층의 어려움에 따라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 연체자, 소액 연체자에 대한 제도를 마련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상황이 나은데 계속 갚는 분들을 위한 제도는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지금 저리에
자영업자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혜택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려는 많은 분들에게 몇 억까지 국가가 지금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혜택을 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한 배드뱅크 제도도 혹시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게 되면은 나도 그 대상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형평성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좀 정책적 어떤 설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최근에 국가가 정부가 세도약 기금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이제 성실 상환자 분들에게 줬던 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범위를 늘리고 수혜 계층을 늘리고 또 한도도 늘리고 기간도 늘려주는 네. 그런 정책을 같이 도입해서 그 형평성 논란 부분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거 하는데 금융기관들이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 반대하진 않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금을 조성할 때 한 반 정도는 이제 금융기관이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금융기관이 얼마큼 낼 것이냐, 그 조정하는 문제 좀 있고, 그다음에 약간 이거는 좀 논란거리일 수 있는데 대부업체에서 약간 반대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 장기 연체자 분들이 있어야지 그분들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주된 그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번에 정부가 이거는 국가 경제 전체에서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 다 좋은 것이다라고 설득을 해서 같이 오케이 해서 실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되게 되는지, 내가 그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건 어떻게 알아보면 됩니까? 글쎄 이거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좀 해주는 거여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막 알아볼 국가가 일괄적으로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막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요. 그렇지만 나의 자산이나 소득을 국가가 이렇게 파악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동의는 해줘야 되는데 그 동의에 들어가려면은 약간 행정적으로 뭔가 수정할 것이 있어서 그건 좀 시간이 들지만 지금 벌써 정부 차원에서는 이 일을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런 걸 안 해서 장기 연체자들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당연히 그 개인들에게도 심각하게 어려움이 야기되지만 지금 자영업 부분에서 이 자영업 부분이 거의 그 구조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 새로 창업하는 자영업자들보다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이미 벌써 얼마 전부터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여기서 좀 엑시트해서 이거 좀 처리하고 다른 부분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장기 연체가 묶여 있으면은 새롭게 어떤 프로그램에 신청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게 금융활동이 막혀서 다른 길로 갈 수 없고 다른 길로 갈 수 없다 보니 또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못 빌려서 고리대인 대부업체를 간다던가 이런 문제들이어서 이거를 지금 좀 해소해 주지 않으면은 장기 연체자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국가 경제에 어떤 한 기본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 더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부실채권 비중이 높아지다 보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기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도 또 조금 더 위축이 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내가 이렇게 자영업자들한테 빌려줘서 이렇게 못 받게 되면 이게 부실채권이 돼서 계속해서 이 영업활동에 금융활동에 어려움을 야기하겠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도 이 사람 빌려줘야 되나? 앞으로는 담보 있는 사람만 빌려줘야 되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금융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 경제의 그 금융기관들이 담보 위주로 사업을 해서 거의 담보 위주죠.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이 문제들을 국가가 해소해주지 않으면은 이 담보 위주로 하는 이 영업 행태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신용도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개별 은행들의 잘못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이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국가가 해소를 해줘야지 금융기관들도 조금 더 생산적이고 좀 모험적인 그런 금융 행태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 연체돼서 신용불량 상태로 가 있는 분들도 이번 조치가 취해지면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신용도가 올라가서 조금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워낙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다시 또 이런 장기 연체에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한국 경제 정말 구조적인 문제예요. 한국 경제 이제 양극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장기 연체자를 처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 더 근본적으로는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영세 자영업 부분을 조금 더 비즈니스 모델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 그리고 사실 자영업자가 좀 너무 많은 편이어서요. 이 부분들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 전환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정책하고 종합적으로 좀 설계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예. 이게 연계가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또 다른 자영업, 근데 사실은 자영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영업에서 계속 도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에너지 전환이라던가 뭐 아니면 그런 AI 전환도 있으니 국가가 직업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연계시켜서 좀 다른 탈출구, 다른 이 길로 갈 수 예. 있게 연결해주는 다른 정책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제도. 그런 데 있어서는 제일 앞선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 아닙니까? 유럽 그렇죠. 국가들이죠. 실직을 하더라도 실업수당뿐 아니라 재교육을 시켜서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제도가 촘촘히 설계가 돼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 장기 연체를 해결해 주는 거는 또 처음 출발이고 그 다음에는 직업훈련 예.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직장을 자리 잡아서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생계보장까지 될 수 있으려면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용 관련된 복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적극적인 고용복지는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소극적인 고용복지는 그동안의 생계를 지원해 주는 건데 특히 유럽 국가들 그리고 특히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이 두터운 고용 보장을 해주고 있어서 그거는 이 자영업자 전환 문제 예. 그리고 또 지금 AI 관련해서 더 문제는 이분들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자리가 잃게 생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자꾸 확대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자영업자에서 전환되어야 하는 부분 또 임금 근로자에서 퇴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 장기 연체자 처리 문제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 직업훈련 그다음에 그동안의 생계 보장 이런 쪽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거하고 함께 종합적인 패키지로 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런 직업교육,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기관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과거보다는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나 이때에 국민 훈련 계좌라고 해서 각 개인이 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더 과거보다는 조금 좋아졌습니다만은 현재의 어떤 이 취업 전환, 직업 전환이나 이런 것들에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해서 다른 나라랑 이제 OECD 비교해서 GDP 대비 얼마를 쓰고 있냐 이렇게 하면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재편도 개선도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탕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장기 연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금융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위한 어떤 지원 시스템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이래서 악순환을 좀 피하기 위한 후속 정책들이 계속 다 더 이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도약기금 이 정신에 비춰서 김광석이 부른 일어나 함께 듣고요. 저는 1시에 2부에 다시 옵니다.